청와대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캐비닛 문건을 세 번째로 추가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을 설치류인 레밍에 비유한 충북도 의원 파문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제 예. 또 문건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랬죠. 단도직입적으로 예. 세부 내용 중에 예.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 예. 국민연금 무의결권의 행사에 개입을 할지 말지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내용이 있다고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는데 그랬죠.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삼성 합병 관련해서는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하고 직접 연관돼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정부가 어떤 형태까지 최순실을 삼성이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삼성이 합병에 일정 부분 도와줬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을 수 있죠. 무슨 자료가 뭔지는 명확하게 지금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제목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만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몰라요. 네. 특검에 넘어갔으니까 검찰에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검찰에서 이 부분이 최순실 또는 이재용 재판에 증거로 채택될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참고 자료를 쓸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어제 이제 또 한 가지 나왔던 것 중에 보수 농객 육성이나 보수 단체 지원 네. 이 부분은 블랙리스트와 함께 아주 저는 죄질이 나쁜 형태라고 봅니다. 이게 어느 정권이든 자기 정치 권력, 자기가 이데올리가 같은 어떤 단체나 어떤 뭐 모임이나 이런 데는 지원하고 예. 또 어떤 학자들은 지원하고 반대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지향과 다른 어떤 단체들에서는 비판하거나 아니면 억압을 하거나 탄압을 이런 행태가 나오는 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전 국민의 정부고 전 국민의 대통령인데 본인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쪽에서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 자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블랙리스트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총선이나 아니면 선거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 개입을 네. 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이념적으로 편향적이 돼서 또 특정 단체나 또 특정 개인이나 아니면 학자나 이런 사람만 지원했는지 이거는 상당히 조사를 많이 해서 다 이거는 좀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삼성물산이나 방금 말씀하셨던 보수단체 네. 지원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가십으로든 아니든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수 있다. 네. 하여튼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카카오톡에서 예, 맞아요. 검색되는 검색을 내용이 예. 진보적인 내용이 좀 있으면 그것도 개선해야 된다. 여기까지 그랬죠. 생각을 했다는 건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거의 선거 개입과 연관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정원이 여기에 또 개입돼 있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댓글 사건도 사실은 국정원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돼서 다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예.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가 예. 선거나 아니면 특정 어떤 행사에 보수층을 지지하거나 보수층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 여론 조작에도 동원됐다고 할 수 있는 증거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저는 이 내용이 뭔지를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내용 제목만 보면 그럴 연관성과 가능성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바로 이렇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발표를 한 것이다라고 청와대에서 또 해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불법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발표한 것이고 또 이거를 일반 문건,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을 일반 문건과 비밀 문건 지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일반 문건은 공개도 되거든요. 그래서 했다고 공개를 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야 맞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불법적인 내용들이 있는 거는 분명히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왜냐하면 불법적인 내용들이 아주 안 좋은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보수 단체를 지원한다든가 아까 카톡 좌편향 검색을 개선하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건데 이런 거는 분명하게 불법이나 위법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엄중하게 수사를 하도록 하되 이런 거를 문건을 공개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대 어느 정권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과거 정권이 남기고 간 문건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 군부 정권 종식을 외쳤던 김영삼 부장에 들어서 역대 정권에 제가 근무했던 많은 청와대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갔을 때 치우고 가게 돼 있지만 대통령 기록물부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과거 정권의 문건들이 일부 남아 있었다는 거는 다 대부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거를 공개한 정권은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상호 전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청와대는 여론몰이식으로 공개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는데 예. 저는 그거에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수사는 철저히 검찰에 넘겨서 하되 이거를 여론몰이식으로 비춰지도록 공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가 지금 앞으로는 추가 공개를 부득이한 경우는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공개도 지금 이제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기본적으로 이걸 무슨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건 안 맞죠. 다만 청와대 입장에서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거를 공개 안 하고 그냥 검찰에 넘겨줘 보세요. 그럼 또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제가 볼 땐 야당이 또 엄청나게 반발할 겁니다. 예.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지금처럼 박수현 대변인이 오늘 여기서 이런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제목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특별히 문제가 안 될 것에 대해서만 내용을 공개하고 나머지는 제목만 공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그게 기록물법에 위반될까 봐 조심스럽게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만약에 나왔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검찰에 넘겨서 특검에 넘겨서 나중에 이게 발각이라는 표현은 아니군요. 알려지게 되면 야당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뭘 숨겨놨냐, 어디서 찾았냐, 이것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사실 이거를 어떤 내용이 발견됐다고 하는 걸 발표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감안돼서 저는 목록을 발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궁금했던 건 이 위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특검에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상황을 좀 저희가 가정을 했을 때 특검이 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런데 저는 특검이 그렇다 하더라도 독립적인 기관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네. 검찰이 정치 권력에 어떤 휘둘리거나 정치 권력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면 그건 검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부가 예를 들면 박수현 대변인이 본인들이 판단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조사를 해봤는데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밝혀야죠. 만약에 그거를 아닌데도 박수현 대변인 말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저는 검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검찰의 독립을 문재인 대통령도 지원해주겠다 그랬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니 예. 검찰이나 법원은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충북도 의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거의 제명을 권고하면서 지금 윤리위원회에 넘겨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예, 그래서 충북도 의원들 이게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났는데 예. 거기에 그 났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외국에 갔으면은 뭐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바로 귀국하면 됩니다만은 홍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방치하고 그대로 출발한 거는 굉장히 잘못되고 저는 바로 그게 국민에 대한 배신의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들이 좀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리고 같이 아픔을 같이 하고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이 도의원들이 간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뭐 100배 사죄하더라도 또 이제 당 차원에서 좀 징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도 이야기했고 또 민주당도 이야기. 거기에 4명의 유럽에 간 사람 중에 보면 한국당이 3사람이고 민주당이 1사람인데 이렇게 징계하는 건 제가 보기에 당연한 거고요. 중징계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국민들이 이런 잘못된 행태를 보인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표로서 확실하게 심판하는 그러한 선례를 남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재발되지 않고 또 마침 또 거기에 한 도의원은 그게 또 국민을 뭐 무슨 레밍인가요? 소위 설치류에 비유해가지고 진짜 말이 안 되는 막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비판하고 그리고 하여튼 국민들이 나서서 징계를 해야 됩니다. 김학철 도의원의 그 레밍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지난 2월 26일에 태극기 집회에서 했던 발언이 상당히 셌습니다. 그러니까요. 250마리의 위험한 미친 뭐라 그랬죠? 국회에 250마리 있다. 사살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같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거는 김학철 의원이라는 사람이 분이란 말도 붙이기가 조금 저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평상시 어떤 사고방식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레밍이라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설치류 이렇게 지금 얘기하니까 시청자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쥐 종류예요. 그러니까 우두머리를 따라서 막무가내로 모든 무리가 우두머리가 가는 쪽으로 그냥 가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 쥐 종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두머리가 죽음으로 뭐 어디 물에 빠지면 다 같이 빠지고 이런 거예요. 그 말은 결국 국민을
마치 선동하는 어느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따라가는 존재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지난번에 나양욱 그 교육부 있었잖아요. 그분 개돼지 발언 그것보다 더 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분 어떻게 도의원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새누리당이 몰랐을 수도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저런 사람을 도의원에 공천을 줘서 당선까지 시켰다고 하는 것은 더 한탄스럽고요. 또 지난번 탄핵에 찬성했던 250명의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미친 X라고 그것도 동물을 비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쌍욕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이번에도 논란이 됐을 때 그랬어요. 4명 가 있잖아요. 돌아오라 그러니까 왜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본인 안 돌아가 있다 그랬어요. 저는요, 저분이 과연 국민을 어떻게 생각할까? 본인이 도의원 대표로 있는 그 도에 있는 도민들, 또 청주에 수해를 당하고 있는 그 시민들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기를 저런 발언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말 아까 부장님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정말 표로 심판해야 되고요. 당 차원에서 저 부분을 그냥 넘어가고 제명하겠다고 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제명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저분이 복당 못하도록까지 만들어야 돼요. 저는 형태의 말을 하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되고 세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한탄스러운 형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22일이면 내일이죠. 내일 돌아온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지 김학철 도의원이 참 기대가 되네요. 정부조직법 개정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장님 출범 72일 만에 이제 드디어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안전처를 해체했고 그리고 미래부 이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꿨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브랜드 이미지가 사라지는 것 같다. 이런 보도들이 오늘 많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법을 바꿉니다. 주로 바꾸는데 외국에서는 정부가 바뀌었다 그래서 바로 정부조직법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선진국들은. 근데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문재인 정부의 소위 색깔이라든가 소위 국정 과제에 맞게 바꾸는 것은 저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야당도 이번에 물관리 일원화의 문제 외에는 대부분 이 소위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것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정부를 맡아서 책임지는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조직을 이끌고 예산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변화를 가져오는 건 야당도 적극적으로 반대할 건 해야 됩니다만은 이런 거는 새로운 정부를 맡은 사람들에게 이런 조직으로 이끌어가도록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거라 보고요. 박근혜 정부는 들어서면서 창조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창조 경제님에서 그래서 미래 창조 과학 이런 미래 창조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과학기술통신부로 바뀐 거는 박근혜 흔적 지우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는 창조를 내세웠지만 사실은 이 창조제에 막는 이러한 국정 운영을 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어찌 보면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은 그렇게 많이 바꾸지 않은 거예요. 예전 정부에 비하면 사실 소규모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정부 조직을 많이 바꾸지 않고 크게 손대지 않았어요. 미래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기 전만 해도요 대부분에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거 그대로 뒀거든요. 도리어 더 강화시켰어요. 강화시키고 이름만 바꿨고 안전처만 지금 분리시켜서 해양경찰청하고 소방청을 독립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격상시킨 거 2개가 있고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부로 올리고 그다음에 보훈처를 이제 장관급으로 승격시킨 거. 그 부분이지 크게 예전 정부와 다른 점은 없다. 그렇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빠른 시간 안에 국정을 장악해서 원활하게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이루어진 것 같고요. 이후에도 또 한 번 더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그냥 가지만 혹시나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소규모로도 한 번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이번 이 변화 중에 하나 지적할 거는 중소기업청이 이제 장관급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처 이름에 영어가 벤처는 영어잖아요. 영어가 들어간 거는 헌정사상 아마 처음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쓰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원래 중소창업기업부로 바꾸려는 말이 중간에 합의를 했다가 또 막판에 다시 바꿨습니다. 근데 중소창업기업부라 해도 또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네, 증세 문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 같은데 조금 특이한 게 여당에서 이 이야기가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증세 문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들은 대체적으로 합의가 돼 있는 내용이고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빼고 나머지 대선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증세에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유승민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100대 과제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증세가 없으면 100대 과제를 다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네. 100대 과제를 100% 한다고 뭐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일정 부분 증세가 필요한데 그걸 정부가 나와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결국 정부가 얘기 못하는 부분들을 이제 여당이 이걸 좀 이제 군부를 떼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증세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저항감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러니까 국민들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일단 자기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거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논의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끝장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김부겸 장관이 예. 얘기가 나왔고요. 추미애 대표도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증세 문제를 대체적으로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국민적 여론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가는 엄청난 반발이 생길 수 없으니 왜 증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득하고 예. 증세에 대해서 여당, 야당이 함께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을 시작해 보자라고 지금 의제를 던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장님께서 부장님한테 제가 여쭤볼 건데 이 증세라는 게 결국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 지금 지방선거가 예고가 돼 있거든요. 쉽게 증세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제 선거를 앞두고 증세를 하는 게 굉장히 역대 정권이 부담스러웠어요. 사실은. 네. 그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정권이 부가가치세를 도입을 해서 그 직후에 사실은 1979년 유신 정권이 무너지는 예. 계기가 됐다는 이런 이제 소위 학설도 있어요. 그런 그 정도로 이 증세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고 그러면 이제 비판하는 진영에서는 그걸 또 세금 폭탄이라는 말을 또 규정을 지어가지고 공격을 해대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러나 지금 보면은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복지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이번에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까지 100대 과제만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세출을 절감해서 하겠다고 해서 증세에 대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어저께 추미애 대표와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이제 소위 이제 소득세와 법인세를 이제 올리는 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법인세 올리는 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이렇게 조금씩 군부를 떼면서 예. 이제 어느 정도 올리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제 5억 초과 고소득자의 세율을 현재는 40%인데 42%로 예, 예. 소득세를 올리자는 건데 저는 뭐 어떻든 증세 어느 정도의 증세는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복지를 하려면 뭔가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나 이런 거를 이제 소득세를 올린다든가 하는데 이제 법인세 올리는 부분은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은 국제적인 좀 추세가 지금 법인세는 다시 인하하는 쪽으로 가는 선진국들이 인하하는 나라가 더 많거든요. 예. 이런 거하고 어떻게 또 매칭을 시키느냐 이런 이제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짧게 하나만 네.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경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좀 물밑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야당들이 일정 부분 좀 동의해 주는 쪽으로 물론 조절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제 말은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 인원을 좀 축소하거나 아니면 꼭 불가피하게 필요한 뭐 복지 부분이라든지 교사 부분이라든지 소방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불가피한 인원으로 좀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12,000명 정도를 늘리겠다고 정부는 얘기했지만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인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